새벽 4시 서울 대병원 중환자실에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복도 끝 병실에는 생명유지장치가 연결된 채 누워있는 한 노인이 있었다. 75세의 김정호, 한때 이 나라 굴지의 건설업체를 일군 거물이었지만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버지.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장남 김민수였다. 5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다부진 체격을 자랑하는 그는 평소 냉정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아버지의 임종을 앞둔 이 순간만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잃으셨다가 1시간 전에 깨어나셨어요. 계속 가족분들을 찾으셨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그 얼굴은 이제 주름투성이가 되었고 호흡기에 도움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10분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둘째 김영수가 들어왔다. 48세의 그는 형과 달리 예술가 기질이 강해서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와 갈등이 많았다. 지금은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가족들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 형? 영수가 민수에게 간단히 인사를 했다. 형제 사이지만 어색함이 역력했다. 지난 10년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많이 늦었나? 아니야. 아버지께서 1시간 전에 깨어나셨어. 두 형제는 아버지의 양쪽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과거에는 이 병실에서도 서로 다투었을 테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또다시 병실 문이 열리며 막내딸 김미영이 들어왔다. 45세의 그녀는 결혼 후 미국에서 살다가 급히 귀국한 터였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것으로 보아 비행기 안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 미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자 김정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흐릿한 눈동자가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다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세 자녀는 아버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영이 울먹이며 물었다. 김정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괜찮다. 너희들만 보면. 의사가 들어와 간단히 상태를 점검한 후 조용히 나갔다. 병실에는 생명유지장치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김정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세 자녀의 표정이 긴장됐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아버지, 힘드시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영수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희가 다 들을게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김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5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마지막 고백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른다. 세 자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 이 재산, 이 지위, 이 가문의 명성,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당황하며 물었다. 김정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50년 전, 내가 젊었을 때 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자녀들은 숨을 죽이며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 죗값을 치르는 날이 드디어 온 것 같다.
민수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정우는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민수야, 너는 맏아들로서 항상 가족을 책임져 왔다. 하지만 내가 지켜온 이 가문은 사실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 영수야, 너는 아버지의 사업을 거부하고 예술가의 길을 걸었다. 어쩌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영아, 너는 멀리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것도 현명한 선택이었어. 미영이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버지, 저희가 뭘 했든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들이 알면, 너희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미워하게 될 거다. 세 자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것일까? 50년 전 나는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우리 가문의 기반을 만들었다. 김정호의 고백에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사기였나요? 배신이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정호는 더 큰 죄악이었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나는. 그때 갑자기 김정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세 자녀가 동시에 소리쳤다. 간호사와 의사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세 자녀는 복도로 내몰렸다. 10분 정도 지나자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시면 위험해요. 조용히 쉬시게 해주세요. 의사가 떠나자 세 형제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 아버지가 뭔 말씀을 하시려던 걸까?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아. 민수가 대답했다.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50년 전이라.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니까 사업 초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때 뭔 일이 있었을까? 세 사람은 모두 궁금해했지만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김정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분 후 의사의 허락을 받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김정우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가 말했지만 김정우는 이미 결심을 굳힌 표정이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안 후에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너희들 몫이다. 김정우는 침대 옆 서랍장을 가리켰다. 저 서랍 맨 아래 작은 열쇠가 있다. 그 열쇠로 우리 집 서재에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어라. 영수가 서랍을 열어 작은 열쇠를 꺼냈다. 오래된 노쇠 열쇠였다. 그 금고 안에 50년간 감춰온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 세 자녀는 열쇠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정말로 그 금고를 열어야 하는 걸까? 아버지, 정말 알아야 하는 건가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미영이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김정우는 단호했다. 안 돼. 내가 죽으면 그 비밀도 함께 묻히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속죄도 할 수 없게 된다. 속죄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그래. 우리 가문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를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맡기고 싶은 마지막 부탁이다. 김정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그 금고 안에는 내가 파멸시킨 가족에 대한 모든 기록이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의 목록도. 세 자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다. 아버지, 그 가족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정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들은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김정호가 말을 멈추자 병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심지어 뭐요, 아버지?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목숨까지 잃었다. 그 순간 세 자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말인가? 아버지, 설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정호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 탓에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병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자녀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금고를 열고 진실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해달라. 김정호가 간신히 말을 마치자 갑자기 그의 손에서 열쇠가 떨어졌다. 힘이 빠진 것이다. 아버지, 세 자녀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김정호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마지막에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의식을 잃은 것인지 잠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다. 잠드신 것 같아요.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세 자녀는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다. 새벽이 되자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정말 그 금고를 열어볼까? 영수와 미영도 고민에 빠졌다. 무서워. 진실이 뭔지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아.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잖아. 영수가 말했다. 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민수가 결심을 굳혔다. 그럼 아버지 상태가 안정되면 집으로 가서 금고를 열어보자. 세 형제자매는 약속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다. 그 금고 안에 들어있는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다음 날 오후 세 형제자매는 아버지가 평생 거주했던 서초동의 대저택에 모였다. 김정호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미영이 서재 앞에서 망설이며 말했다. 민수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가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잖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영수는 이미 아버지가 말한 책장을 살펴보고 있었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거대한 책장이었다. 클래식한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디에 비밀 공간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었다. 여기 뒤에 금고가 있다고 하셨는데 영수가 책장을 이곳저곳 두드려보며 찾고 있었다. 그러자 책장 오른쪽 아래 부분에서 다른 소리가 났다. 여기야. 민수와 미영이 다가왔다. 영수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열쇠 구멍이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주신 열쇠를 써보자. 민수가 어제 받은 롯세 열쇠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책장의 일부분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뒤로는 작은 금고가 나타났다. 3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낡은 금고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열어볼까? 영수가 물었다. 다른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오래된 서류 뭉치, 몇 장의 흑백 사진, 그리고 두꺼운 일기장 하나. 민수가 가장 위에 있던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내 자녀들에게라고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이거부터 읽어보자. 민수가 편지를 펼쳤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함께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수, 영수, 미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는 뜻이겠구나. 50년간 가슴에 묻어둔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가문이 진정으로 속죄해야 할 일들이 있다. 미영이 편지를 이어받아 읽었다. 1973년 나는 25세의 청년이었다. 그때 나는 박영진이라는 사람과 함께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영진이는 나보다 3살 위였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절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다. 그런데 그해 여름 우리에게 큰 기회가 왔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성공하면 우리 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었다. 영수가 계속 읽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엄청난 보증금이 필요했다. 우리 둘이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영진이가 자신의 집과 가족이 살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나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진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리고 성공하면 가족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이사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나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다. 세 사람의 표정이 점점 긴장됐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개월 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났던 것이다. 설계 미스로 인해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여러 명이 다쳤다. 정부는 즉시 우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거액의 빚을 진 신세가 되었다. 미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미 결말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영진이는 절망했다. 자신의 집과 땅을 담보로 한 대출금도 갚아야 했고 추가로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때 나에게 한 가지 기회가 왔다. 다른 건설업체에서 나를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조건은 좋았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나 혼자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수가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다. 계속 읽어야 해. 민수가 말했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다. 나는 영진이를 버렸다. 그와의 동업을 해체하고 혼자 그 회사로 들어갔다. 영진이는 나에게 함께 가자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내 앞길만 생각했다. 결국 영진이는 혼자서 모든 빚을 떠안게 되었다. 집도 땅도 모두 잃었다. 아내와 어린 딸까지 있었는데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친구를 배신한 것이다. 그 후 6개월 영진이는 새로운 일을 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사고 소식이 이미 업계에 퍼져서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게다가 내가 그를 버렸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절망한 영진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영이 소리를 질렀다. 세 사람 모두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영진이가 죽은 후 나는 성공했다. 그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했고 결국 독립해서 우리 회사를 차렸다. 너희들이 아는 김정호 건설 말이다. 하지만 그 성공은 모두 영진이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내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도 살아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민수가 편지를 집어들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더 끔찍한 것은 영진이에게는 아내와 7살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남편이 자살한 후 그들도 큰 고통을 겪었다. 아내는 병을 얻어 몇 년 후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은 고아가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내 성공에 방해가 될까봐,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세 자녀는 모두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가족까지 외면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딸은 어떻게 됐을까?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수가 금고에서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여기 더 있어. 두 번째 서류는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었다. 1973년도 기사였다. 박영진 씨 자살. 사업 실패로 인한 극단적 선택. 기사에는 박영진의 사진도 실려 있었다. 젊고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 옆에는 작은 사진으로 그의 아내와 딸의 모습도 있었다. 박영진 씨의 7세 딸 박수연 양은 현재 친척 집에 맡겨진 상태. 박수연, 이 아이가 그 딸이구나. 영수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어린 소녀의 얼굴에는 큰 슬픔이 서려 있었다. 민수가 세 번째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아버지가 직접 쓴 조사 기록이었다. 박수연의 근황조사 마이너스 1980년. 친척 집에서 자라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학교 성적은 우수하나 대학 진학은 힘들 것으로 예상. 1985년 마이너스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 야간 대학 진학. 1990년 마이너스 대학 졸업. 작은 회사에 취직. 1995년 마이너스 결혼.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 2000년 마이너스 딸 하나 출산. 아버지는 계속해서 박수연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계속 그 아이를 추적하고 계셨구나. 미영이 복잡한 심정으로 말했다. 죄책감 때문이겠지. 하지만 왜 도움을 주지 않으셨을까? 영수가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 서류는 최근 것이었다. 2023년 기록이다. 박수연 마이너스 현재 52세. 남편과 이혼 후 딸과 단둘이 살고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딸은 대학생이나 학비 마련에 어려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는 50년간 이 가족을 외면했다. 박영진의 딸 수연이는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을 갚아야 한다. 민수가 금고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작은 통장이었다. 이게 뭐지? 통장을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예금주는 박수연이었고 잔액은 5억 원이었다. 아버지가 그분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으셨구나. 미영이 감격하며 말했다. 하지만 영수는 다른 생각이었다. 5억 원으로 50년간의 고통이 해결될까? 아버지 때문에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뒤늦게라도 뉘우치신 거잖아. 민수가 말했다.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속죄를 해야 해. 영수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때 미영이 금고 맨 뒤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여기 또 편지가 있어.
두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박수연에 대해서는 더 끔찍한 진실이 있다. 사실 그녀는 내 친딸이다. 세 사람이 동시에 숨을 멈췄다. 뭐라고?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박영진의 아내 김미숙과 나는 영진이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인 관계였다. 하지만 미숙이가 영진이와 결혼하게 되면서 우리는 헤어졌다. 그런데 수연이가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보면 그 아이는 영진이의 딸이 아니라 내 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수가. 영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그럼 박수연은 우리 이복 누나라는 말이야? 미영이 떠듬거리며 물었다. 아버지가 친구의 아내와 민수도 말을 잇지 못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없어서 DNA 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만약 수연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나는 내 친딸을 50년간 외면해온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수연이의 아버지라고 믿었던 영진이를 내가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이다. 내 딸의 아버지를. 세 형제자매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나 사업상의 실수가 아니었다. 가족을 파괴한 끔찍한 범죄였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미영이 울먹이며 물었다. 일단 박수연 씨를 만나봐야겠어.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야 해. 민수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해? 당신이 우리 이복 누나일 수도 있다고?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잖아. 그때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민수의 얼굴이 급하게 변했다. 지금 당장 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가 다른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깨어나셨대. 그런데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다고 해.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눠야 했다. 그리고 박수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세 형제자매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수는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영수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미영은 혼란스러웠다. 하루아침에 이복 언니가 생겼다니. 하지만 세 사람 모두 한 가지는 확신했다. 이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박수연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이 주어져야 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정우는 다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자녀는 충격을 받았다. 아직 아버지께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나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다. 간헐적으로 깨어나실 수는 있지만 오래 의식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세 형제자매는 아버지 침대 주위에 둘러앉았다.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심정이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우리 정말 박수연 씨를 찾아가야 할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야지.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민수가 대답했다. 그런데 어떻게 찾지? 주소도 모르는데. 영수가 걱정했다. 아버지 서류에 연락처가 있을 거야.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자. 그때 김정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세 자녀가 급히 다가갔다. 아버지,
김정우는 힘겹게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도 어제보다 훨씬 약해졌다. 금고, 열어봤니? 네, 아버지. 모든 걸 봤어요. 민수가 대답했다. 김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박수연 씨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하기 시작했다. 수연이는 정말 내 딸일 거야. 미숙이와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를 생각해보면. 그럼 왜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미영이 물었다. 무서웠어. 진실이 밝혀지는 게. 그리고 영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김정우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민수가 다른 질문을 했다. 아버지, 수연 씨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뭔가 의심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영진이와는 닮지 않았거든. 오히려 나를 닮았어. 그 말을 들은 세 자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박수연은 정말 그들의 이복 누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아버지, 수연 씨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서재 책상 첫 번째 서랍에 주소록이 있어. 김정우가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의식을 잃었다. 세 자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주소록을 찾았다. 정말로 박수연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강남구 일원동의 작은 아파트 주소였다. 어떻게 접촉할까? 영수가 물었다. 일단 전화를 해보자. 그리고 만날 수 있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민수가 제안했다. 하지만 뭐라고 할 거야? 갑자기 전화해서 아버지 얘기 좀 하자고. 미영이 걱정했다. 김정우 회장을 아시냐고 물어보자. 그러면 뭔가 반응이 있을 거야. 민수가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수연 씨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김정우 회장을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정우 회장이요? 박수연의 목소리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네, 혹시 아시나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분이죠? 맞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버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 아버지요? 박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전화를 끊었다. 세 형제자매는 내일 만날 박수연에 대해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박수연은 52세의 나이에도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고 생활고의 흔적이 엿보였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세 형제자매는 그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정말로 아버지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눈매와 코의 모양이 김정우와 매우 비슷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수가 대표로 인사했다. 김정우 회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박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 아버지, 김정우 회장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박수연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건가요? 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김미숙 씨였나요? 박수연이 깜짝 놀랐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박영진 씨였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박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영수가 이어서 물었다. 혹시 아버님과 김정우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라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버지와 김정우 씨가 함께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박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자살하셨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아져서 세 형제자매는 마음이 아팠다. 그들의 아버지가 이 여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수연 씨,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금 충격적일 수 있어요. 민수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충분히 놀랐어요. 50년 만에 갑자기 김정우 씨 가족들이 저를 찾으셨으니까요. 박수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다. 민수가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쓰신 편지입니다. 수연 씨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박수연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차분했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박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건, 그리고 저를 친딸이라는 건, 저희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수가 말했다. 박수연은 편지를 다 읽은 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제 아버지는 정말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영이 대답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는 이복 형제자매가 되는 거고요. 박수연이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들과 닮은 구석이 있었다. 특히 민수와는 눈매가 비슷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믿어야 해요? 박수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제안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수연 씨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박수연이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5억 원이요? 이걸 왜 저에게? 50년간의 죄책감과 미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영수가 말했다. 하지만 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박수연이 울며 말했다. 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5억 원으로 그게 해결돼요? 세 형제자매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셨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미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수연이 손을 저었다. 변명은 하지 마세요. 김정우 씨가 뉘우쳤다고 해서 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박수연의 말에 세 사람은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박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일단 DNA 검사는 해봐야겠어요. 정말 가족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김정우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직접 사과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세 형제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만남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셔서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민수가 약속했다. 그 후 일주일간 DNA 검사가 진행됐다. 박수현과 김민수의 샘플을 비교한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박수현은 정말로 김정호의 친딸이었다. 99.9%의 확률로 이복 형제자매가 맞았다. 결과를 확인한 후 네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병원에서였다. 김정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의식도 가끔씩만 돌아오시고. 민수가 미리 설명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겠어요. 박수연이 결심을 굳혔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김정호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박수연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정말 저랑 닮았네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김정호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버지, 수연 씨가 오셨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잠시 후 김정호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김정호는 박수연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수연아, 내 딸. 아버지. 박수연도 울음을 터뜨렸다. 50년 만에 만나는 친아버지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김정우가 떠듬거리며 말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영진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박수연이 울며 물었다. 젊어서 너무 어리석었다. 성공만 생각하고. 너희 엄마도, 영진이도, 너도 모두 버렸다. 김정우가 자책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다. 아버지. 박수연이 김정우의 손을 잡았다. 50년간의 원망과 그리움이 교차했다. 용서해달라.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김정우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박수연은 한참 동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수, 영수, 미영도 함께 있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건가요? 박수연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다. 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미영이 박수연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영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민수가 말했다. 그때 갑자기 김정호의 심전도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의료진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가족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네 사람은 복도로 나와서 기다렸다. 30분 후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김정호 회장님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박수연은 친아버지를 만난 지 1시간 만에 다시 영원히 떠나보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50년간의 의문이 해결됐고 마지막에라도 아버지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수, 영수, 미영도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얻은 기쁨도 있었다. 이제 우리끼리 남았네요. 박수연이 말했다. 네. 이제 아버지 없이 우리끼리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야죠. 민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김정호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지기로 했다. 한국 경제계의 거물이었던 만큼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다.
박수연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장례식 전날 밤, 네 형제자매는 김정호의 서재에 모여 앉았다. 사람들이 수연 언니에 대해 묻면 어떻게 대답할까?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아버지의 친구 딸이라고 하면 안 될까? 영수가 제안했다. 아니야.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 수연 씨는 우리 아버지의 딸이고 우리 누나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수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저는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50년간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안 돼요. 언니는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당당하게 상주로서 아버지를 배웅해야 해요. 미영이 박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진실은 진실이니까. 영수도 동의했다. 결국 네 사람은 박수연을 아버지의 장녀로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장례식 당일 빈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치인, 기업인,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조문을 왔다. 그런데 조문객들은 박수연을 보고 의아해했다. 김정호에게 딸이 하나 더 있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실례지만 이분은 누구신지 한 조문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아버지의 장녀입니다. 민수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장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더 이상의 설명은 피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김정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장례식장 전체로 번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 김정호와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던 라이벌 기업의 회장 최석환이었다. 흥미롭군. 김정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최석환은 박수연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그녀가 김정호를 많이 닮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최석환이 민수에게 접근했다. 김 회장님, 조회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최 회장님. 그런데 새로 나타나신 따님 말인데 혹시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최석환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다. 상속 문제는 아직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친딸이 확인되면 당연히 상속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석환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박수연이 다가왔다. 저는 상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어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박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석환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건가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가족이고 싶어서입니다. 박수연의 대답에 최석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 네 형제자매는 아버지의 서재에 다시 모였다. 이제 정말로 상속 문제를 논의해야 할 시간이었다. 수연 언니, 정말 상속 포기하실 거예요? 미영이 물었다. 네. 저는 50년간 없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연한 권리예요. 민수가 말했다. 권리가 있어도 도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사업을 키워왔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언니도 아버지의 딸이에요. 영수가 말했다. 그때 민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다. 사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 사람이 민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잠시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저에게만 따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민수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네 사람이 함께 유언장을 펼쳐보았다. 나의 재산은 네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민수, 영수, 미영, 그리고 수연에게. 박수연이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저까지, 그리고 특히 수연에게는 별도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유언장에는 계속해서 박수연에게 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수연아, 아버지가 너에게 50년간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내 딸로 인정하고 너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들을 주고 싶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이다. 민수, 영수, 미영이와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어달라. 박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의 네 자녀들에게 당부한다.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유언장을 다 읽은 후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께서 정말 저희를 생각해 주셨구나.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이 안 서요. 제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박수연이 망설이며 말했다. 그때 영수가 일어서서 박수연의 손을 잡았다. 언니, 자격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고.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언니가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만 언니가 있으면 더 완전한 가족이 돼요. 그리고 언니에게는 저희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 저희가 전혀 모르는 면들이요. 미영이 말했다. 박수연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정말 가족이 되는 건가요? 네, 이미 가족이에요. 네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결합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제가 생겼다. 최석환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온 것이다. 실례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최석환이 네 사람을 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민수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사실 김정호 회장과 저 사이에는 오래된 빚이 있습니다. 빚이요? 네. 30년 전에 김정호 회장이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기술을 빼가셨어요. 그때 합의했던 로열티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최석환이 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 금액이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2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사람이 깜짝 놀랐다. 200억 원이라니. 하지만 김정호 회장이 살아계실 때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으니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밖에요. 민수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계약서가 정말 유효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최석환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영수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사실은 박수연 씨 때문입니다. 최석환이 박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수연 씨가 상속을 받으시면 김정호 회장의 숨겨진 다른 비밀들도 공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곤란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수연이 당황하며 물었다. 김정호 회장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박영진 씨 사건 말고도요. 네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버지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연 씨가 상속을 포기하시면 저희도 200억 원 청구를 포기하겠습니다. 최석환의 제안에 네 사람은 당황했다. 하지만 박수연 씨가 상속을 받으시면 저희는 끝까지 법정에서 싸울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우 회장의 모든 비밀이 공개될 테고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잘 생각해 보세요. 최석환이 말을 마치고 나가려 할 때 박수연이 일어섰다. 필요 없어요. 뭐가요? 시간 말이에요. 저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언니,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박수연이 최석환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정우 회장의 다른 비밀이 뭔지 알려주세요. 최석환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1980년대에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일이 있어요. 그 증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사람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환경오염을 은폐한 일도 있고요. 아버지의 과거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이제 아시겠죠? 박수연 씨가 상속을 받으면서 이런 일들이 공개되면 김정우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될 겁니다. 최석환의 말에 네 사람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최석환이 떠난 후 네 사람은 긴 토론을 벌였다. 언니, 상속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감당할게요. 민수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나타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 언니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미영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뭘 받으셨어요? 가족을 받았잖아요. 박수연의 말에 세 사람은 감동했다. 가족이면 충분해요. 돈은 나중에 생각해봐도 돼요. 결국 박수연은 상속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대신 민수, 영수, 미영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5억 원을 박수연에게 전달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꼭 받으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네 사람은 새로운 약속을 했다. 비록 법적으로는 상속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언니 딸 교육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가족 모임도 갖고요. 언니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박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간 혼자였던 그녀에게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긴 것이다. 몇 개월 후, 네 형제자매는 아버지의 성묘를 갔다. 김정호의 묘비 앞에서 네 사람은 함께 절을 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민수가 말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영수가 덧붙였다. 그리고 언니 딸도 대학에 잘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미영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수연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이런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바람이 불어와 네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김정우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수연이 말했다. 정말 행복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도 행복해요, 언니.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네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걸어갔다. 김정우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50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시작이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승리했다. 가족의 사랑, 용서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만드는 사랑이. 김정우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진실을 통해 하나가 된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박수연의 딸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로. 사랑은 이렇게 이어진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김정호의 비밀은 끝났지만 그가 만들어낸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영원히.